그냥 발주라고 이불 속에서 뭔가 문지르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났어요. 꽃 문지르는. 이웃 중학생이 제보자와 딸에 이어서 그 아들까지 성추행했다는 주장인데요. 대체 제보자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중학생이 말이죠. 이웃 모녀를 성추행했습니다. 네, 일단 제보자는 지난해 성추행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 지방도시 아파트에서요, 남편 또 초등학교 5학년 딸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도 같은 아파트 앞뒷동이어서 가깝기 때문에 온 가족이 잘 오가면서 잘 알고 지냈다는 겁니다. 부모들끼리도 아주 친했고요. 거의 3년 반 동안 서로 집도 오가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딸 집안의 큰아들, 중학생 큰아들까지 자주 오가면서 역시나 알고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아이들은 물론 가족, 양쪽 집안 모두가 서로 뭐 친하게 왕래를 자주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양 가족이 서로 잘 알고 친하게 왕래를 하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친구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보자 가족이 여름방학 때 놀러 가기로 해서 일정을 짰는데 친구네 집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그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갈래 했더니 좋다고 해서 이제 그 여행을 갔는데 알다시피 방을 2개를 해야 되는데 복층을 얻었어요. 복층은 방 하나에 2층이 있는 거거든요. 복층을 얻어가지고 여름 가게 됐는데 문제는 여행 가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자, 여름방학을 맞아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가장을 잃은 옆집 이웃과 함께 여행을 가서 사달이 벌어집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거기가 복층이었는데 여자들은 1층에서 자고 남자들은 2층에서 자게 된 거죠. 새벽에 걔가 그러니까 제 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제 발을 이렇게 조심히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제 발바닥에 장별을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막 진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잠자는 척하면서 다시 자세를 바꾸면서 제 딸을 안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을까? 근데 걔가 이제 제 뒤에 바짝 누워가지고 그런 또 유사 행위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내신 거죠. 한마디로 혼내신 거죠. 그랬더니 애가 맨 처음에는 이제 발뺌을 했다고 해요. 너무 이제 속상하고 놀라고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울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가 생각했을 때, 이 얘기를 우리가 오픈해버리면 우리 아이들도 상처를 받고 저쪽의 딸도 이 얘기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일단은 또 저쪽 집에 좀 안 좋은 일도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일단은 얘기하지 말자. 그러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저 중학생 아이의 엄마는 알아야죠. 그래서 이 제보자의 남편이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 뭐 좀 넘어가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를 그렇게 보느냐라고 하면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신고하는 문자가 하니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 측이 직접 와서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법대로 하라고 해서 지금 사건이 커진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어요. 똑바로 혼을 내겠습니다 했으면 저희한테 제보도 안 주셨겠죠.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엄마 그리고 딸까지.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딸한테 사실을 이제 이야기해줬어요. 사실 오빠가 그날 엄마한테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제 딸이 엄마 사실 나 할 말 있어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 딱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것만 아니길 그래. 뭔데? 이랬더니 사실 오빠가 자기한테도 나쁜 짓을 했어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했는데 근데 제 딸한테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 아들도 당했대요. 제 아들도 당했대요. 제 아들이 9살 때 제 아들한테 처음으로 그런 범을 저지른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제 딸이었고
그리고 점점 대범해져서 저한테까지 그런 거였고요. 제가 전단지 돌리는 거 바로 앞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핸드폰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애는 촉법이라고 봐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제보자분 어머님 많이 울고 계세요. 그리고 음성 변조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공개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하고 따님하고 아드님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난 9월에 처음 전해드릴 때는 어머님과 따님만이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온 가족이 저런 피해를 당한 겁니다. 그냥 발출하고 이불 속에서 뭔가 문지르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혹시 문질르는 내가 싫다 했어. 계속 핸드폰 준다고 발출하 했어. 그래서 계속 내가 싫다 했어. 몇 번이나 그랬어? 5번은 넘게. 왜 말 안 했어?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아빠한테는? 엄마가 괴로워서 죽을까봐. 아유, 이거 진짜. 자, 엄마가 괴로워서 죽을까봐 말을 못했고, 이 아들은 또 자기 누나를 지켜주려고까지 했다고요. 그렇죠. 이제 제보자 주장입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9살 때 이렇게 이 아들이 성추행의 최초 피해자였던 거고요. 그 이후에 11살이었던 누나 또 엄마 손으로 이렇게 당했다고 지금 보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제보자 아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때 이 가해자 중학생이죠. 집에 놀러 와서 11살 누나한테 이불을 덮어주는 걸 보면서 자신한테 했던 행동 그대로 할 것이 예상이 돼서 이 아들이 9살, 10살 아들이 이 아들이 누나한테 덮어준 이불을 계속 걷으면서 했다는데 아마 그거랑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제보자 어머니는요, 본인 그리고 딸 그리고 아들까지 성추행 당한 이것과 관련해서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중학생 가해자 혐의를 부인하다 못해서 정말 약간 어떻게 보면 무슨 패스 같은 행동을 했어요. 네, 일단 이 가해자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현재. 그런데 제보자에 따르면 이 중학생이 법정에서도 난 그런 행위 한 적 없다라고 이 성추행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보자 가족은 원래 살던 곳에서 이사를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상태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엔 여전히 살던 곳에 살고요. 다니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보자가 이번 달 초에 이 중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서 성추행 사실,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돌리면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학생이 1인 시위하는 제보자를 보면서 웃으면서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를 했을 당시에도 이 중학생은 자신이 신고가 들어간 사실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제보자를 마주쳤을 때 웃으면서 지나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이 사건 처음 전해드렸을 때 그때도 박상희 소장님 기억나시죠? 네네. 그때도 제가 그 어머니와 이 따님을 건드린 거 관련해서 얘 진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네. 이제는 아들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뭐 그때는 또 아빠가 가해자의 아빠가 돌아가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또 아빠가 돌아가실 때가 아니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게 진짜 사실이라면 지금 경찰도 그렇고 이 피해자도 그렇고 이 가해자인 아이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죄의식을 느끼거나 미안해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다 사실이라면 이 아이는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부모님도 지금 절대 부인하고 있어요. 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뭐 결국에는 법정에서 가려져야겠지만 지금 너무 어린 아이들의 진술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가해자가 진짜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 아이는 이제 품행 장애를 넘어서서 반사회적 행동 장애로 갈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늘 걱정하는 성도착의 문제라든가 성범죄 를 가진 어른으로 클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무조건 덮기보다는 정말 잘못을 좀 인정하는 것도 한번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는 사건 반장을 진행하면서 수백 수천 건의 이런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확신이 생긴 게 있어요. 생물학적 나이를 초월해서 태어날 때부터 뭔가 갖고 있는 애들이 있다. 자, 현재 제보자 가족은 이사를 간 상황인데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요. 그렇죠. 제보자에 따르면 특히 10살 아들이 상당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집안까지 놀러 오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왕래를 계속 하던 사이니까 혹시 이사를 갔지만서도 이 위치를 알고 이 형이 나한테 와가지고 또 해코지할까 봐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학교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이 알려질까 봐 두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보자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요. 딸은 심리치료 받다가 이제 심리치료가 계속 그 범행 기억이 나기 때문에 중단을 했다고 하고요. 좀 법적인 대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변호사 선임 등. 그래서 뭐 식당 일까지 다니는 상태라고 하네요. 백 변호사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거 촉법이에요, 얘가. 네. 촉법. 형사처벌은 못하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뭐 가정법으로 송치됐다는 게 이제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보호처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강한 게 소년원으로 보내는 건데, 근데 현재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증인신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 증인신문할 때 가장 먼저 나가야 될 게 이 제보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아픔을 또 한 번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 또 딸과 아이도 어쨌건 신문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은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을 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떤 게 진실인지 제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